CMA 통장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하면 좋을 수가 있다. 예전에 저도 이제 증권사 다닐 때 CMA 계좌를 틀어 오신 분이 하루에 한 100분이 됐던 것 같아요. 한때 열풍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대부분이 다 있으시니까 뭐 이제 좀 늦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CMA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 입출금 통장이죠. 언제든지 넣고 빼고 할 수 있고 은행 체크카드랑 똑같은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자가 붙는다는 게 다른 거죠. 높았을 때 이제 3%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한 1%대에서 한 뭐 높을 경우는 2%대 되지만 증권사 CMA 중에서 그런 게 있죠.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게 있죠. 종금사 CMA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가 되고요.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들어가 있는 게 국공채라든지 다 그런 것들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정성 면에서는 별로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CMA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그 CMA를 개설을 할 때는 연계 은행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뭐 보통 증권사마다 다른데 보통 한 군데 또한 뭐 두세 군데 정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은행 체크카드를 보더라도 그 은행만 가지 않죠. 각자의 돈 필요하면 추후임 뽑아야 되면 이렇게 다른 은행 가서 하면 그 수수료가 나올 수가 있는데 증권사 CMA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군데 또는 세 군데. 그러니까 오히려 은행 한 군데 되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번외 얘기인데 뭐 전북은행인가? 거기는 모든 은행 ATM기에서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안 만들어 봤는데 전북 출신이신 분이 얘기를 해갖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MA 자체는 이제 투자 통장에서 중심 통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CMA 통장 보통 틀째 이제 증권사별로 다릅니다. CMA 맡으면 거기 안에서 주식 살 수 있고 채권 살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는 통장도 있고요. 어떤 증권사 다 따로 차야 돼요. 대신에 돈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중심 통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자산가 분들을 제가 관리할 때는 통장이 보통 한 분당 한 4개씩 있었어요. CMA 통장, 위탁 통장, 그 다음 뭐 비과세 통장, 연세 있으신 분들은 비과세 통장, 또 뭐 여러 가지 하신 분들은 뭐 위탁 통장 한 2개 더 갖고 하나는 주식, 하나는 금융상품. 그게 2가지 나누셨던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체크카드 기능이 있으면 소득공제가 되죠. 체크카드로. 그래서 그냥 CMA 계좌를 만들 때 체크카드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면 CMA 기능이 있는데 체크 기능까지 되는 그런 카드를 만들어주니까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그런 쪽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게 해주니까 더 중요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월급 중에서 가장 많이 넣는 건 적금이에요. 적금. 그러면 당연히 금리가 높은 걸 찾아야겠죠. 그럼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 이젠 다들 아시죠? 그 금리 비교하는데 사이트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선은 은행 중에서 그냥 월급쟁이 분들은 저는 그냥 저축은행 넣으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50%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자산가가 아닌 이상 내가 5천만 원 이상 적금을 넣을 거 아니면 그냥 저축은행 중앙회에 가서 그냥 넣으라고 말씀드리고요. 저축은행 중앙회를 가보면 예금금리 비교라는 탭이 있어요. 처음에 들어가면 중간 정도 있는데 거기 정기적금 보면 가장 높은 데가 이것도 제가 이틀 전, 3일 전에 뺀 거예요. 3.7%예요.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높죠. 이런 거 있는지 근데 대부분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근처에 있는 은행 가서 하는데 은행이 지금 뭐 1.8%, 1.9%, 2%대 보기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서울 저축은행, 인천 경기저축은행 많죠? 이 중에서 가까운 데 가서 하면 됩니다. 예금자보 5천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한 4,700~800만 원까지 넣으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5천만 원 안 넘기기 때문에 하고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축은행 별로 5천만 원씩 보장이 됩니다. 1억 있으면 2군데 넣으면 되고요. 1억 5천 있으면 3군데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에서 그냥 금리 높은 건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 세제 혜택 받지 못할 거면 그냥 이자 높은 게 제일 장땡이다. 볼 수가 있고요. 세금은 15.4% 되겠죠. 그렇죠. 모든 예금, 채권, ELS, 비과세 주식 빼고는 대부분이 14%에다가 주민세 1.4%를 포함한 15.4%를 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죠. 지역 새마을금고나 신협 저축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기서
그 조합 가입하면 세제 혜택 주거든요. 분리과세. 그 부분 세율을 좀 낮출 수 있죠. 근데 금리가 여기보다 낮죠. 그러니까 애매해요. 근데 저축은행 그냥 금리 높은 거 뭐 좋을 수는 있다. 그것도 이제 한도가 있어요. 뭐 2천만 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변동이 있을 수는 있다. 그 다음을 보면 적립식 펀드가 볼 수가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편차가 큽니다. 이제 직장인들 월급 관리하는 것 중에서 적립식 펀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수준이 달라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적립식 펀드는 첫 번째는 장기로 넣어도 상관이 없고요. 시기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리먼 사태 때 보면 2000포인트 가다가요. 어떻게 했죠? 2007년도에 2000포인트 가다가 이때 이명박 대통령이 5000포인트 간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1000포인트 갔죠. 리먼 사태가 났으니까 1000포인트 갔다가 다시 2100, 20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때 계속 들다가 뭐 2000포인트 날 가입을 해서 1년 뒤에 2000포인트 다시 됐다라고 보세요. 적립식 펀드를. 그러면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1번 제로다. 2000 시작해서 2000에 끝났으니까. 2번 수익률이 플러스다. 3번 수익률이 마이너스다. 1번 제로일 것이다. 2000에 들어가서 2000에 됐으니까. 2번 수익이 났을 것이다. 없으시고 3번 손해가 났을 것이다. 손해. 두 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수익이 났다. 그대로다. 보면 여기가 있죠. 적립식이기 때문에 BC를 보면 수익이 납니다. 왜냐? 이때 한번 들어갔죠. 이때 들어간 거는 1년 뒤에는 제로예요. 근데 그 다음에 1900대 들어간 게 1년 뒤에는 수익이 나겠죠. 1800대 들어갔도 수익이 나겠죠. 1000포인트 들어간 거 수익이 엄청 나겠죠. 그래서 같은 포인트에 들어가더라도 나오더라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 열의 9은 이때 시작해서 1000에 다 팔아버려요. 리먼 사태 때 왜냐? 1000포인트 갔었을 때 저도 기억이 나요. 저도 그때 증권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때 이명박 대통령이 5천 간다고 그랬죠? 1000포인트 때 전 신문사가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무슨 기사가 일면 장식했는지 아십니까? 500포인트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증권 격언 중에서 반대로 투자라는 게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 다 위험하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로 기회고요. 뭐 한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까지도 얼마나 정보가 좋겠습니까? 더 장밋빛을 보면 그때 꼭대기다. 그래서 적립식 펀드는 사실은 타이밍보다도 첫 번째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적립식 펀드를 들어갈 때는. 뭐냐? 은행 예금 아까 어떻게 했죠? 제일 금리 좋은 게 3.7이었죠. 저축은행. 그러면 내가 수익률을 연평균 저축은행 금리 좋은 거에 2배로 목표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7% 되면 팔아버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7%가 날 수가 있으니까. 2년 되면 14%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목표를 세야 돼요. 근데 적립식 펀드가 언제 목표를 사용하냐? 목표가 없이 대부분 들어가요. 그래서 원금 내면 팔아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이 손실 한번 나면 10의 8은 원금 내면 팔아버리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적립식 펀드는 손실을 나든 수익이 나든 간에 적금 제일 높은 것들 대비해서 나만의 목표 2배, 3배 잡아가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언제가 되든 기다려야 되신가요? 그렇죠. 적립식 펀드는 거치형은 그 포인트가 안 되면 영원히 못 팔 수 있어요. 근데 적립식은 어떠냐?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주구장창 빠지더라도 반등 좀만 하더라도 수익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는 거치형, 그 거치형은 뭐냐? 목돈 한꺼번에 들어가는 건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가격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적립식은 다르다는 얘기죠. 볼 수가 있고요. 또 적립식은 추가 납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달 들어가는 금액이 10만 원이었어요. 내가 어느 금액이 생겼고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매달 10만 원씩 내다가 50만 원 한꺼번에 넣는 거예요. 그럼 그때 들어갔을 때가 저점이다라고 하면 쌀 때 왕창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게. 변행 유니버셜도 여러분들 집에 많이 있을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은 무슨 펀드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 펀드 들어가는 거거든요. 많이 빠진 펀드들은 그럴 때 추가 납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처음 들어가면 수수료가 비싼데 추가 납입 2배까지 되는 거는 수수료가 싸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적립식 펀드든 집에 있는 변행 유니버셜이든 다 똑같습니다. 적립식 펀드거든요. 근데 변행 유니버셜은 비과세, 수수료가 비싸고 이거는 세금 떼지만 수수료가 싸다.
근데 올해부터 ISA 펀드가 이제 생기는데 거기 하나 들어가면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되는데 그거는 엄청나게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 제가 예상하지만 그거 제대로 활용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금융권에서 추천을 해서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다. 볼 수가 있고요. 투자 성향에 따라 이제 펀드가 국내 주식형이 있고 글로벌 주식형이 있고 원자재가 있고 채권형이 있죠. 이 중에서 지금 제일 많이 떨어진 게 뭐죠? 제일 많이 떨어진 거. 원자재, 국내 주식형, 글로벌 주식형, 채권. 그렇죠. 유가 30불대로 빠졌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가는데 큰 돈을 한 번에 들어가야 될까요? 적립식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닥이 정확한 20불까지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원가가 사우디에서 만드는 원가가 20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치킨 게임까지 하면 20불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서로 죽이려고 하잖아. 지금 사우디랑 이란, 그다음 사우디랑 러시아나 미국 유전. 미국이 단가가 비싸요. 같은 석유를 만들더라도. 중동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죽이려고 하고 있어서 싸게 계속 떨어지면데 그럼 얘네가 도산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름값 올려서 독점하려고 하는 거. 그런 이면이 있거든요. 근데 원자재는 유가뿐만 아니라 금도 많이 떨어졌죠. 뭐 구리도 많이 떨어졌죠.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그 떨어지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적립식은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들어가니까. 거치는 여기서 제가 오늘 얘기했더라도 일주일 뒤에 여기서 반토막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적립식은 더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런 원자재 이런 건 펀드 상품 선택하라는 얘기십니까? 펀드 상품을 선택하시면 좋죠. 원자재 펀드를 보면 그냥 원자재 펀드가 이름이에요. 커머디티라는 뭐 미래에서 커머디티 여러 가지 있어요. 커머디티는 원유, 금, 그 다 들어가 있는 펀드도 있고, 이제 원자재 펀드는 원유 펀드는 원유만 들어가 있고, 금 펀드는 금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사실은 원자재 펀드가 무난할 수 있겠죠. 왜 다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뭐가 바운딩 할지는 유가가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실 때 그냥 원자재 펀드로, 통합으로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내가 주식 같은 거 많이 한다. ETF로 살 수도 있겠죠. 원유 ETF나 분할로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주식으로 살 수도 있겠죠. 금이 올라가면 어떤 주식이 많이 올라가죠? 고려아연 같은 금 정제하는 회사들 급등하고, 원유가 올라갔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그런 것들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경제 현상이 있더라도 전략은 굉장히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제일 고소득은 선물 사는 거겠죠. 원유 선물. 원유는 10% 올라가면 그거는 더블 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건드면 여기서 또 빠지면 또 제로 되니까. 선물을 한국에서는 뭐 3천만 원 이상 들어가줘야 된다고. 이제 국내 선물. 코스피 200 기초자산인 거는 한 개월 사도 비싸요. 근데 원유 선물이나 해외 선물은 얼마 안 해요. 싸요. 그러니까 선물도 코스피 선물은 위험하니까 근데 국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거는 국내 선물밖에 못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해외 거래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 통제할 수 없는데 그거는 싸죠. 그 다음은 이제부터 이제 아까 이제 적금 제일 안정적인 거, 그 다음 정시 펀드, 점차적으로 이제 고위험 고수익권 점점 늘어가는데 월급쟁이 결국에는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월급은. 그러면 한 번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예측을 하고 그게 맞았을 경우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배팅을 한마디로 해야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장기로 묻어둘 수 있는 그리고 이게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 방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 뒤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요즘 응답하라 1988 많이 보시죠? 거기서 통장이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 통장에 금리가 몇 프로 찍혀 있었냐면 20%가 찍혀 있었어요. 예전 기억나시죠? 10% 20%대. 지금은 공이 하나 빠졌죠. 2%대죠. 그렇게 네? 그쵸. 2%도 힘들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부모님들 얘기했어. 주식하지 마. 뭐 말아먹으신 분들도 있고. 근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주식을 안 하면 예금하면 월급 정해져 있죠. 금리 정해져 있죠. 그러면 결과는 뻔하죠.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또 막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장 좋은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주식을 사는 거. 내가 주위에서 봤었을 때
아니면 내가 있는 일터에 관련된 회사, 거기에서 관련됐었을 때는 한두 번은 기회가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공인요원이 이제 네이버에서도 일해요. 남자들이 방위라고 하잖아요. 요즘 방위가 없고 이제 산업요원으로 해서 군복무 대신 2년 합니다. 거기에 네이버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가 2000년도 초반이었어요. 이 사람 봤더니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막 생겨나고요. 인터넷 생기니까 첫 화면이 다음 아니면 네이버라 아니면 라이코스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후나. 봤더니 근데 네이버가 뭐 지식인 그런 거 하면서 엄청나게 가입자 수가 자기가 이제 그걸 맨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상장회사야. 그때는 사는 거죠. 주식을 모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주가는 9,000원대에서 80만원대까지. 얼마죠? 9만원, 90만원, 100배가 올랐네요. 그게 2002년도에서 10년 만에 100배가 올랐네요. 물론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갖고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묻어두는 주식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종목? 이런 거. 내가, 이런 거 없으세요? 내가 옛날에 이거 사놨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같은 주식 없으세요, 지금? 삼성전자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삼성, 아니면 LG는 골드스타였잖아요? 그런 것들. 오뚜기도 그렇죠. 오뚜기 지금 뭐 20만원 넘게 날아가고 있고, 농심,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막상 지금은 또 뭘 살 것인가? 그게 항상 고민이죠. 과거는 당연히 알 수 있죠. 지금 뭘 살 것인가? 봤을 때는 어떤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이런 거는 앞으로 유망하지 않을까? 그렇죠. 바이오. 바이오는 지금 꼭대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미약품은 꼭대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2의 한미약품이 없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우선은 제가 방송을 2대1 같은 데 내일 아침 9시에 출연하고 있거든요. 내일 한번 뭐 그런 경제TV 보시면 저를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는데 그때 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제가 만약에 말씀드리면 제2의 한미약품이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바이오 시밀러 쪽.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지금 날아가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제약 바이오 우리나라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 1교시 때 얘기했었지만 채권들 다 수익률 굉장히 한계 기업들 철강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그런 회사들은 특징이 하드웨어를 파는 회사고요. 제약 바이오 또 CJ ENM 같이 방송을 팔고 그 다음에 뭐 카카오처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만들고 그런 것들은 특징이 뭐냐면 컨텐츠를 파는 거예요. 그 자기의 그 R&D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했던 부산물을 파는 거고요. 제약이 하드웨어가 아니거든요. 그 하나에 녹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싸게 해도 팔리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 위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그리고 친환경. 친환경은 대신에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주지 않으면 좀 힘들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 로봇이 최첨단 로봇이 아니에요. 지금은 뒤에 이제 촬영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로봇이 저 움직임 따라다니면 그것도 로봇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화면도 제가 따라하는 데서 움직이거나 터치하면 움직이는 것 그 자체도 하나의 기술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제일 많이 움직이는 거는 지금 현재 일본의 어떤 로봇 회사가 있는데 상장 회사예요. 사이버다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주식으로는 있거든요. 제2의 제약바이오예요. 왜냐? 아까도 2교시 때 보험 시간에 말씀드렸죠. 뇌혈관 질환 좀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사지가 안 움직인다고 했죠. 중풍 오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로봇이 어떻게 되냐? 여기를 입는 거예요. 예전에 의족이나 의팔처럼 딱 끼면 뇌에서 어떤 센서를 주면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뇌혈관 있으신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나 똑같은 움직임이다. 그래서 로봇이 최첨단 로봇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령화가 되면서 이런 신체 부위를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것들. 뭐 국내에서는 로봇 관련해서는 뭐 최첨단은 아니더라도 카메라 모듈 회사들도 로봇이 이제 어떤 사물을 인식하고 거래를 측정해야지 움직여서 서비스를 한다든지 무인 자동차도 거기 안에 카메라 모듈 들어가거든요. 앞차와의 거래를 유지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카메라 모듈 쪽 예전에는 안 좋았었어요. 휴대폰에서밖에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이런 게 로봇 하나에도 수십 개가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수십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좋을 수가 있고요. 저는 드론이라고. 드론? 네. 네. 그쪽이 되게 많은 부분도. 근데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좀 안정적일까라는 걸 보면 그건 또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드론이 막상 좋지만 막상 살 일 없잖아요. 생활에 들어가면 한차 세월이 지날 텐데 그러면 어느 회사가 우량할 수 있을까? 그렇죠. 맞아요. 그런 그게 언제냐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로봇뿐만이 아니라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좋다 했는데 전기차 막상 우리 주위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상과 현실의 중간점. 아까도 말씀드렸죠. 로봇은 멀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노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수족을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은 현실감이 있는 거고 그 드론 자체는 멀잖아요. 드론 자체는 멀지만 애들 왕구용으로 나오는 드론이 있어요. 그런 거는 지금 애들이 한 번 유치원 갖고 가면 어떻게 되죠? 터닝 메카드라고 손오공주씩 날아가잖아요. 그거 한 번 유치원 갖고 가면 다 사달라고 하는 것처럼 드론도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종목수를 많이 모르시니까 이제 먼 미래를 그려볼 수가 없는데 이거를 좀 많이 보다 보면 내일 당장 팔리는 군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만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로봇은 멀지만 카메라 모듈에서는 가깝다. 로봇은 멀지만 노인들을 움직일 수 있게끔 재활을 도와주는 로봇은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를 보면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컨텐츠 쪽. 오늘도 어떤 뉴스가 있었죠? 카카오가 어떤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오늘 70%를. 로인이라는 회사를. 멜론이라고 하시나요? 멜론? 음원 듣는? 그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죠. 카카오톡을 통해서 음악 듣기, 같이 듣기, 선물하기. 카카오 스토리에서도 지금 내 방에 들어오면 음악을 하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그래서 멜론이 오늘 주식이 주가 20% 올라가고. 이런 컨텐츠 쪽,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M&A가 계속 될 겁니다.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방송 이런 쪽도 상당히 플랫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공제 같은 경우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월급 받으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깨알같이 아껴서 배팅해야 된다. 수익을 올리려면 리스크가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근데 세금을 줄이는 거는 리스크가 없어요. 합법적이라면. 그래서 세제 적격 상품인 연금저축 보험이 있고요. 연금저축 펀드가 있죠. 이거는 월급쟁이 분들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1년에 400만 원까지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13%, 14%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한마디로 다음 연도에 40몇만 원이 환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10%가 넘는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 저축은행 중에서 제일 금리 높은 애가 몇 프로라고요? 3.7이었죠. 근데 10%의 이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악착같이 이런 걸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월급쟁이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 외에는 없어요. 이런 세제 같은. 안 그러면 10%를 올리려면 ELS도 10%안 나오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10%짜리 없어요. 종목형이나 그나마 10% 나오지 지수형 ELS 같은 경우는 10%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금저축보험이나 펀드 이런 것들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대신 나중에 세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건 나중에 안 좋은 게 뭔가 있고요. 지금 안 좋으면 나중에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지금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지금 좋죠. 나중에 이것을 원리금으로 연금을 받을 때는 세금이 나옵니다. 연금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랑 양대산맥이 연금보험이 있어요. 연금보험. 이거는 현재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좋은 건 없죠. 대신 나중에 비과세입니다. 10년 유지 시에는. 저 같으면 현재 받는 게 낫지 않나. 일반 직장이면. 그리고 거액 자산가들은 나중에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나이 들더라도 임대소득 그런 거 다 합쳐지거든요. 세금 또 나갈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연금보험이 낫다. 왜냐면 나중에 비과세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 소득공제를 받는 혜택보다 나중에 그 부분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종합소득세가 해당이 되면 세율이 15.4가 아니라 지금 40%, 나중에는 60%, 70%까지 핀란드나 뭐 스웨덴처럼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연금보험이 낫다.
네, 우선은 오늘은 월급 관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2교시 때 보험 쪽 말씀드렸는데 좀 잘 안 됐던 케이스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아까도 여성분이 종신이 들었던 케이스. 상당히 나쁜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특이하게 많은데 막상 해당 사항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도 상해 사망, 상해 후유, 상해 자동차 뭐 그런 것들만 있는 껍데기인 것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적립형이 큰 거. 그런 것들은 한마디로 해서 적금 형식인데 그런 것들은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고 그런 것들은 혜택이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나빠질 수도 있는 부분 있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종신 후에 연금으로 전환 가능하잖아요. 종신 후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종신을 들 때 변액 종신이 있어요. 변액 종신이 있는데 그거는 우선은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냥 종신보다 더 비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변액 종신 같은 경우는 이제 종신만 들었을 때보다는 수수료 비싸고 그 다음에 그냥 연금을 들었을 때보다도 비싼 부분이 있고 그걸 따로 들었을 때랑 그걸 섞었을 때는 그거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게 이제 흥국화재가 3.25%가 최저 보정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연금 전환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근데 연금 전환을 하는 순간 최저 보정 이율이 빠지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두 가지가 다 없다라고 보면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도 좋을 수는 있어요. 대신에 수수료 비교는 좀 해봐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비교를 해보려면 항상 해지 환급금 표를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분명히 10년, 20년 뒤에 이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좀 아실 수가 있겠죠.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애들이 지금 20살, 22살 됐는데 네. 아이들에 대한 보험이 하나도 없는데요. 아, 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도 4인 가족일 때 자녀가 뭘 들어야 된다고 했죠? 한번 이제 실생활로 세 번째가 아까 실비. 무슨 실비보험에다가 질병 후유장애. 애들은 싸더라고 했죠. 거기다가 뇌 쪽이 어떤 나무가 좋다고 했죠? 뇌혈관. 심장은 허혈성.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근데 이걸 한꺼번에 들면 좀 낫다고 했죠. 그 기본보험료가 들을 때마다 드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건강통합보험이라고 있어요. 건강통합보험. 그건 이제 껍데기예요. 조립식 상품하고 똑같아요. 조립식 컴퓨터 집에서 본체를 삼성전자 가서 컴퓨터 사면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용산 가서 성능이 더 좋은데 가격은 40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여기에 뭘 껴넣느냐가 중요하고 메이크업 값만 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아까 그 건강보험 안에다가 실비를 넣고요. 그 다음에 질병후유장애 아까도 5천만 원까지 넣을 수가 있거든요. 3% 이상 82만 그거 5천만 원 넣어요. 특이하게. 그 다음에 암이 아까 빠졌죠. 암은 왜냐면 다 들어있으니까 암을 넣어야겠죠.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0대면 허혈성하고 심장질환이 2천만 원까지 들어가는 게 있을 수가 있고 안 그러면 1천만 원까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보험사 중에선. 나중에 그거는 제가 지금 잘 모르니까 나중에 뭐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그게 아마 한화랑 한 군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있거든요. 한화 손해보험. 한화 생명은 아니에요. 한화 손해보험만 한 군데 더 있는데 거기가 허혈성하고 심혈관 질환이 1000에서 2000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거는 생년월일을 제가 한번 넣어보면 나중에 그 가입이 딱 떠요. 이분은 나이가 몇 세기 때문에 100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들 수가 있고 하는데 어제는 1000만 원까지는 20살은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미성년자는 2000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다가 실비는 반드시 어린이 보험이 없으신가요? 네. 아 그럼 실비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병원비 크게 드신 적이 없나 보네 자녀분들. 네. 어린 보험 여태까지 계속 들었다가 써먹는 게 없어서 제가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성인보험 갈아탈 땐 실비 넣고 그 다음에 뇌혈관 보통이 2천만 원 정도. 1000만 원, 2천만 원.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허혈성 1000에서 2000.
거기다가 그 다음에 암 2천에서 3천. 그 다음 질병의장애 5천만 원. 그게 다 들면 근데 보험료는 한 4만 원 선, 5만 원 선까지 나올 수 있어요. 4만 원에서 네, 그걸 전부 다 들었을 때 80에서 100세 만기. 80세 만기. 80세 만기. 네, 아니면 100세 만기로 하고 질병 후유장애만 80세 만기. 그러면 더 이상 들 보험은 없다. 딱 하나만 들어주시면. 그렇죠. 그러면 하면 대신에 그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깨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거만 들어놓으면 된다. 나중에 남자분이면 결혼할 때쯤 종신만 하나 들어놓고 그 다음에 들 거 없다. 그러니까 4, 5만 원짜리를 갖고 가면 되는데 괜히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들고 해지를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딱 핵심적으로 딱 들고 나머지는 저축. 그게 훨씬 낫다. 이렇게 해서 손해보험 쪽을 이렇게 딱 들고 나머지는 뭐 적립식이든. 그렇죠. 적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한 걸로 보험 들고 세 번째 얘기했던 적금, 정시펀드 그걸로 저걸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요번 커리큘럼은 이제 실전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궁금하신 거. 질문 한 번도 안 하셨는데. 네. 재밌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또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여쭤보시면 제가 실전 사례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넣어갖고 카카오톡으로 캡처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얼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또 4강부터 나갈 테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